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40살도 채 안 된 조카인데 1년 전부터 항암 중이었고 호전되고 있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증세가 나빠져서 불과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망하게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으나 산자의 몫이 슬픔뿐만은 아니네요. 조카에게 초등 2학년 딸이 하나 있는데 ADHD와 자폐 스펙트럼이 있어요. 현재 약물 치료 중이긴 하나 반응이 아주 더디고요. 언어나 지적 탐구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정서적 교류나 일상생활에 대한 습득은 어렵습니다. 특히 외부의 물리적, 정서적 자극에 민감하여 엄마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병원에 간다고 나섰던 모습이 마지막이라 지금도 병원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림책을 활용해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비장의 어린아이의 경우 이 방법을 종종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되는지 좀 더 살펴야 되는 심리적인 기전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접근 방법을 쓰는 게 좋은지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연결해 주셔도 좋습니다. 조카 사위는 갑작스런 죽음 앞에 경황도 없고 또 지금까지 아이 엄마의 항암 문제로 정신이 없던 터라 아이 양육에 대해 세밀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40도 안 됐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영영 모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게 할 수는 없는데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연도 사연인데 40살이 채 안 된 조카라는데 제가 올해 딱 40대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도 조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희 고모죠. 제가 조카죠. 그러니까 고모가 오셔가지고 저 이제 일하고 하니까 도와주고 계시는데 농담 삼아서 야, 너 그러다가 제가 막 맨날 막 이렇게 야식 먹고 안 좋은 거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막 계속 운동 안 하고 누워 있고 막 이러면은 막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랬는데 와 너무 그런데다가 또 사연자님 그 주인공 분 따님이 남은 이제 자녀분이 또 딸이라고 하니까 사실 2학년 때부터도 사실 이제 아빠가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성별이 다를 경우에 특히 아이들이 이제 커갈 때 민감한 시기 저희 딸만 보더라도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도 아이한테 어떻게 케어해줘야 될지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니까 뭐 생리라든지 막 이런 등등의 것들 있잖아요. 당장 위생적인 부분들 씻는 것부터 해가지고 와 되게 진짜 남일 같지 않은데 너무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 아이가 삶을 아는지 이별을 아는지 죽음을 아는지 이런 거가 일단은 좀 알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더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지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좋은 편이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엄마랑은 좀 글쎄, 그러니까 엄마랑은 좀 다를래나?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그 활동 지원 선생님이 한 10년 가까이 지연이랑 계속 활동 지원을 해주셨다가 최근에 이제 이별을 했어요. 그분이 아프셔가지고 갑자기 너무 큰 병에 걸려서 이게 예정되지 않은 이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루틴이 다 깨진 거예요. 그 선생님이랑 10년 동안 지연이랑 저랑 이렇게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다 깨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별하고 지연이는 새로운 활동 지원 선생님이 왔는데 얘가 처음에 그 새로운 선생님을 봤을 때 이렇게 그냥 딱 보더니
이렇게 느낌이 왜 저 사람이 누구지?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해도 이거를 지연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제 그 선생님이 와서 그냥 그날부터 그냥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하고 한 둘째 날 정도만 조금 낯설어 하더니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연이한테 지연아, 그러니까 우리 그 활동지원 선생님, 땡땡땡 선생님 어디 가셨어? 그랬더니 병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금 덤덤하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제가 그 10년 동안 늘 매일매일 봤던 선생님을 못 보니까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프다거나 그 선생님 집 앞을 매일 지나가거든요. 제가 집에 갈 때.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거나 왜 조금 더 잘 좀 해드릴 걸, 뭐 나가서 밥이라도 한번 먹을 걸, 왜 10년 동안 그걸 하지 못했나 나는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드는데 지연이는 또 별로 또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엄마랑은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조카, 그러니까 여기 아기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아이의 상황이나 아니면 이 아이가 엄마랑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정서적인 교류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지연이가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 이제 지연이랑 이별할 때 지연이가 좀 뭔가 막 애틋하고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친구는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지연이가 내가 늘 있던 사람이 없었을 때 그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연이가 내 딸인 게 더 낫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가끔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지 않을까?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아이가 표현만 그럴 뿐 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심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따님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저희 아들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들이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도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 얼굴 구분을 못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만 알고 누구야 그럼 유연주라고 그러고 누구야 그럼 이은자라고 그러고 막 이랬어요. 그랬던 아이가 나중에 커서는 그냥 두세 번 본 사람도 이름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긴 했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깜짝 놀라고 요새도 놀라는 게 얘가 무슨 오땡땡 선생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이름을 너 그 선생님 어디서 만났는데? 그랬더니 정확히 어디서 만났는지를 말해요. 6살 때 자폐인 사랑 캠프에서 얘 2박 3일 선생님이었던 분인데 그 선생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이름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해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는 정말 제가 처음 들어보는 정땡땡 선생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어디서 만났는데 했더니 하이원 리조트에서 만났대요. 예전에 정말 15년도 더 전에 얘가 2박 3일 장애인 스키 캠프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장애인들한테 너무 싼 가격에 스키를 1대1로 가르쳐주던 지금은 없어진 캠프가 있어요. 그때 얘 하루인가 이틀 봐주신 선생님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기억이 깊이가 어떤지 모른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제 조카 중에 우리 아들한테는 누나인데 그 누나를 맨날 보러 간다고 해요. 근데 맨날 자주 보러 갈 수 없죠. 그 누나 바쁘니까. 근데 어쩌다 보러 딱 가면 정말 1초 봐요. 1초. 1초 보고 그냥 아무 관심 없는 애처럼 구는데 얘의 표현이 그렇게밖에 못할 뿐 그 누나를 만난 게 안 반가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들의 표현을 보고 얘가 타격을 좀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속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우선은 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고의 숙제는 엄마가 돌아가신지 모르는 이 친구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알려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막 이런 게 되게 고민이신 것 같은데 저는 우선은 알려야 한다는 기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려야 한다. 어떻게든 알려야 한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알릴 것이냐의 문제인데, 여기 이분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그림책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발달장애 친구들한테도 적합한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제목은 뭐 예를 들어 안녕 할아버지라던가 뭐 할머니가 모르는 나라로 갔어요든가 하여튼 그런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림책들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에도 좀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그러면 그걸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다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이 아이의 수준이라든지 뭐 상황에 맞게 알리는데 이렇게 알린다. 이 수준에 맞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엄마는 자고 있어라든지 엄마는 병원에 있어라든지, 이게 언젠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기대는 마음 아프지만 단념시키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엄마는 자고 있어서 언젠간 깰 거라든지 병원에 있어서 언젠간 다나무 올 거야 라는 기대를 주는 방식은 아니고, 엄마는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얘가 알든 모르든 돌아가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왜 엄마는 안 와? 라든지 엄마는 언제 와? 라든지 어떤 반복된 질문을 할 때도 대답할 짤막한 그 얘기를 그냥 막 그때 말했잖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너무 편찮으셔서 돌아가시게 됐어. 하늘나라로 갔어. 라는 얘기를 반복적이지만 꾸준히 제공을 하고, 아이가 뭐 엄마를 찾는다거나 보고 싶어 할 때 그 감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을 수 있다.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엄마가 안 오니까 화날 수 있다. 이런 감정은 읽어주되,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라는 거, 이제는 엄마랑 못 만나고 아빠랑 이렇게 지낼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사연 주신 분도 할머니 뻘이실 텐데 이제 우리 만날 수 있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이 사진을 볼 수 있어, 뭐 이 영상을 볼 수 있어, 엄마를 모신 곳에 갈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뭐 추억도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엄마가 오시진 못하고 볼 수는 없어.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에 우리 그 지회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그 친구 지적장애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하늘을 보면서 아빠랑 대화를 하더라고. 하늘에 있다고 하니까 하늘을 보면서 아빠한테 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되게 마음 아파하던데, 글쎄 이제 2학년이면 되게 애기잖아요. 되게 애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애기한테 엄마는 이제 오지 않아 이러면, 만약 얘가 그걸 이해를 한다면, 왜냐하면 다른 애들 엄마는 다 있는데 내 엄마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애기가 되게 정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저도 그나마 상황적인 걸 잘 모르겠지만,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고 항암을 1년 전부터 하고 계셨다고 하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따님이 엄마가 뭔가 아픈 모습이나 뭐 치료받는 모습을 분명 보긴 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것보다는 얘기를, 그 상황에 대한 그 전개나 설명을 할 때는 사실 차라리 와닿을 수는 있겠다. 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고로 갔을 경우에는 이 사고를 직접적으로 묘사해 준다던가 뭘 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인데, 자연스럽게 아마 저도 사실 동화책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동화책에 이렇게 뭐 이렇게 질병,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스토리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이 친구가 언어나 지적 탐구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되게 중증의 자폐 아이들한테가 더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 언어 능력이나 지적 탐구 능력이 뛰어나고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에 뭐 여기서는 말씀이 안 나왔지만 아무래도 언어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일 것 같아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 책을 통해서 많이 그 정서적 교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소통해서 알아간다기보다는 글자 통해서 이제 책을 좋아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봐가지고 그냥 그림 전부 동화책 활용해서 하는 게 가장 그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선배님과 똑같이 말씀 주셨던 거랑 똑같이 그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아이의 마음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실적이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전 제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그 아까 맨 처음에 은자 선배님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좀 맥락이 같은데 물론 아이가 슬픔을 느끼고 그게 표현이 덜 다가와져서 제가 그래도 잘 받아들이나 보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특히 어린 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아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 양육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아이가 배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로는 아버님이 일단 괜찮으신가부터 좀 첫 번째 걱정이 들었고, 이런 손주를 보시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아이가 없을 때는 너무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로 뭐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슬픈 일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당연히 아이 앞에서 굳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이가 없을 때는 뭐 저의 감정에 대해서 다 드러내긴 하지만 아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그 인식과 그 방향에 대해서 남은 이제 가족분들이 그 하나의 통일된 그런 방안을 하나 딱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너무 황망스럽고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아이랑 같이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무덤덤하게 최대한 전달을 그렇게 하자. 아니면 전달할 때 눈물은 흘릴 수 있겠지만 아이 시선으로 봤을 때도 남아있는 아빠라든지 남아있는 할머니가 계속 슬퍼하고 우울에 빠져 있거나 너무 이제 무기력하거나 그런 모습에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노출시키지는 말자라는 그 공통된 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족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주양육자는 아버님이나 뭐 사연을 보내주신 이제 할머님이 되실지 어쨌든 조부모님이라고 그냥 가정하면 조부모님과 이제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특히 왜 남편분 걱정됐냐면 우리나라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40대 남성분들이 그 심리적인 어려움, 자기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되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린 군대도 갔다 왔어. 엄마가 돌아가실 때 말고는 울지 않아. 막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갑작스럽게 배우자와 사별한 것도 되게 큰일인데 이제 아버님이 부모인데 모가 없이 일단 부만 남으셨잖아요. 아버님 혼자 사실 성별이 다른 장애아이를 양육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거거든요. 여기 사연에도 아빠가 세밀하게 아이 양육에 대해 알지 못했던 부분은 이제 아빠가 많은 부분을 이제 감당하시게 될 건데, 그래서 첫 번째로 그냥 아버님이 힘드시면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게 꼭 병원을 가는 게 아니어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제가 나이대가 저랑 비슷하다 보니까 주변에 권해도 그렇게 남자들은 꼭 그 과가 정신과여서가 아니라 병원을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나는 운동을 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야. 나는 뭘 해서 예를 들어 혼자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해가지고 남아있는 일단 주 양육자가 될 분들의 그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꼭 더 체크하셔라. 아이를
더 초점을 두고 아이한테 더 건강하게 지금 엄마의 죽음을 알려주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도사가 되는 격이니까 그 전도하는 그 인물들과 배경이 건강하면 아이들은 사실 안정감을 느낀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저는 더 초점 맞출 것 같고 제가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그림책으로 하다가 이 친구가 좀 성장하면 저도 선배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어디 교육 가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오히려 아이를 두고 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충격받을까봐 혹은 남한테 이제 민폐를 끼칠까봐. 근데 저도 되게 아이 어릴 때 선배 부모님이 말씀하셨기를 장례식장에 데리고 가서 그런 분위기에 한번 경험을 하고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과정을 통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환경에 한번 노출되어 보는 게 뭐 지금은 사실 어리니까 억지로 뭐 할 것도 없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동화책으로 계속 설명해주고 뭐 얘기를 하고 보통 이런 특성 가진 친구들은 계속 그 꼬꼬무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어디에 갔어요? 뭐 예를 들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는데요? 하늘나라엔 그럼 누가 또 살아요? 이런 식의 그런 되게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질문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럼 죽으면 정말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눈 가만히 떠요? 이런 계속 그런 소통으로 아이가 그 정보 습득을 통해서 정보 습득을 계속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어쨌든 접할 텐데 나중에 이제 그 자연스럽게 뭐 주변에 뭐 가족이 됐든 친지가 됐든 이렇게 할 때 엄마도 사실은 이런 장례를 치르고 이런 과정을 겪었어. 너가 너무 어려서 데려가진 못했는데 사실은 누가 돌아가시면 이런 과정을 겪는다. 이런 것들 좀 그거를 좀 천천히 알려가 주시면 좋은데 그냥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는 남은 가족 그 분들, 그 아이 옆에서 양육자나 지지해 주실 자원분들이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딱 중심을 가지시고 방향을 좀 일치하신 다음에 하시면 생각보다 아이들은 배경이 안정적이면 생각보다 안정적이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을 해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상 있잖아요.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왔던 일상이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변화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일상을 최대한 유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뭐 알게 될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알게 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치료실을 간다던가 뭐 심리치료를 계속해서 받는다거나 해가지고 집에서도 물론 엄마가 어떤 지금하고는 엄마 옆에 있어줄 수 없어 이런 거를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론 알게 해주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으로도 어쨌든 심리나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치료사든 그 역할을 보완해 주는 거죠, 계속. 그래서 아이가 좀 일상을 해치지 않으면서 충격이 좀 덜 하면서 어쨌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현실적으로는 이제 한부모 가정이니까 한부모 가정 자녀분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제도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접근 방법이나 도움되는 심리적인 뭐 사실 상담이나 프로그램은 저는 되게 많다고 봐요. 오히려 아이가 신호가 없어도 사실 이런 상황에는 그런 전문가랑 계속 상담해가면서 아이한테 노출해가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다 비용적인 문제가 들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꾸준히 이게 단시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니까 계속 어떤 이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주면 좋을지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어떻게 케어해가면 좋을지 좀 주변의 자원들을 연결해서 좀 장기적으로 그거를 해주실 수 있는 멘토분을 딱 만나셔서 그런 부분을 모두가 다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애들이 모래놀이? 이런 모래놀이 치료 같은 거 하면서도 생각보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그런
그런 이제 촉감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성인들도 의외로 모래놀이 이렇게 말로써 자기 얘기를 꺼내기 힘들어하는 그 성인들도 그런 뭐 통해서 하는 그런 심리적인 기법이 들어간 상담들이 되게 효과적이라고 저도 들어가지고 좀 제도 같은 거 충분히 좀 찾아보셔가지고 그런 거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근데 가족,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갔을 때 이거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정보를 얻는 건데 이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가면 거기에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만약에 이 죽음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약간 심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버님이 이제 이 아이의 양육을 맡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약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우리 가정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 아니면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어려운 가정들이 받을 수 있는 심리지원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가 가족지원센터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가족지원센터에서 무언가를 꼭 크게 해준다기보다는 이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로 지역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 강서도, 그리고 강서도 또 아버님들 그런 모임도 네, 되게 아버님 자조 모임. 지역마다 좀 그런 특성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가족지원센터를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되시는 케이스예요. 사실 갈 여력도 없을 맞아요. 거고 사실 그렇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조카 부부의 이제 어려움을 좀 도와주시고 계신 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계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빠가 지금 더 경황이 없을 텐데 이제 이 부분을 걱정해 주시고 좀 조언해 주실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사연까지 다행인데.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도 근데 하셨을까? 왠지 1년 항암 투병 생활 중에서도 이미 도움을 많이 주고 계셨지 않았을까? 사연 주신 분이. 예, 그래서 아버님은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별을 했든 안 했든 사실 장애 가정 보면 아버님들의 보통의 역할은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보통은 엄마가 해왔는데 엄마의 빈자리를 아마 여기 사연자분이 채워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모르시겠으면 그냥 여기 사연 보내주셔도 좋은데, 이렇게 그냥 아마 지금 활동보조가 직계가족은 지금 제한적 그 허용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건 허용이 할부가 안 구해진다거나, 제가 지금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희 고모가 저 도와주신다고 한 게 활동보조가 안 구해져가지고, 사실은 관계가 직계가족이 아니시라고 하면 활동보조로 안 구해질 경우에는 원하시면 사연자분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직계가족이 아니셔서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활동보조를 안 하고 계셨다고 하면 그것부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 가정에 맞는 게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고,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기초수급이든 차상이든 이런 거 혹시 해당이 되는지 그런 거 좀 알아보시면 좋겠는데, 아마 가족지원센터 가라고 말씀 주신 게, 거기 가시면 거기서 그 사회복지사분이 이런 서비스를 다 연결해 주실 거예요. 해가지고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 근데 그냥 가장 시급한 건 저는 활동보조, 만약에 사연자분이 대신 하시든 새로 구하시든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의 당장의 빈 부분, 지금 게다가 생활적인 부분, 뭐 학교, 등하교부터 시작해서 뭐 센터 왔다 갔다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사연자분이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리고 할 의사가 있고 내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족지원센터에 한번 두들겨 보셔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아이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